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한국어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같이 한번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언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15세기에 쓰인 석보상절이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어떠세요? 딱 보고 이게 한국어다 하고 알아보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띄어쓰기도 없고 지금은 아예 안 쓰는 글자나 단어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요. 바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계속해서 진화하거든요. 물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바뀌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면 와, 이게 같은 언어였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산을 무에라고 했고 안에는 갓이라고 불렀어요. 단어 자체가 아예 바뀐 거죠. 또 섰다가 오늘날의 서럽다가 된 것처럼 단어의 형태나 표기법이 슬쩍 바뀌기도 하고요. 옛날 글이 꼭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 말이 지금이랑 이렇게 다른데 당연히 그때 녹음 파일 같은 게 남아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럼 언어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옛날 언어를 연구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역사 언어학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예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정말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언어학 탐정들에게는 나름의 도구가 있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모든 문자 자료를 샅샅이 분석해서 언어의 화속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언어 내부에 숨어있는 규칙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모습을 추리해내는 내적 재구라는 방법도 써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지역의 방언들을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 속에 옛날 말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들로 과거의 소리를 하나씩 되살려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문자 자료예요. 말 그대로 글로 남겨진 기록들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마치 공룡뼈 화석처럼 그 시대의 언어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학 탐정들은요, 훈민정음 같은 오래된 책은 물론이고 비석에 새겨진 글자 하나, 옛날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한 장, 심지어는 나무 조각에 쓰인 글씨까지 정말 뭐든 찾아내서 분석합니다. 이 각각의 자료들이 모두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창문이 되어주는 셈이죠. 자, 이제 탐정 도구도 챙겼겠다.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한국어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요. 한국어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고대 신라 시대에는 경주가 언어의 중심이었겠죠? 그러다가 고려가 통일하고 수도를 개성으로 옮기면서 언어의 중심도 따라서 옮겨가고요.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막 섞여 살게 되니까 당연히 방언들도 섞이면서 언어 변화가 확 빨라졌어요. 그리고 19세기 말 개화기가 되면서부터는 일본어나 서양 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들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말의 모습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죠. 그럼 우리 한국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다른 언어들과 뿌리가 같은 더 큰 가족의 일부는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왔다 사라지곤 했는데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이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어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알타이 가설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란 튀르크어, 몽골어, 일본어 같은 언어들이 문법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아마 얘네들 다 한 조상에서 나온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이론입니다. 한때는 정말 유력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근거가 꽤 그럴듯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언어들은 영어의 스트릿처럼 단어 맨 앞에 스, 트, 르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 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 라디오처럼 외래어가 아니면 르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음 조화가 있다거나 학교에처럼 조사를 쓴다거나 예쁜 꽃처럼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온다는 것도 공통점이었죠. 어때요? 듣고 보니 진짜 한 가족 같지 않나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증거들이요. 알고 보니까 이 알타이 언어들만의 특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들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특징들이었죠. 이건 마치 키 크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한 가족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피상적인 유사성에만 기댔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이 알타이 가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트랜스 유라시아어 가설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어요. 고고학이나 유전학 연구를 근거로 두는데 이건 민족의 이동 경로를 밝혀주는 거지 그 민족이 썼던 언어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민족의 역사랑 언어의 역사가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가장 유력했던 가족 후보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 그럼 우리 한국어의 뿌리를 찾는 이 수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현재 언어학계의 정설은 한국어는 고리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알려진 침척이 하나도 없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세계에서 외딴 섬처럼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처럼 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 재미없죠.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어는 정말로 완벽하게 혼자일까요? 자, 바로 제주도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를 헌저 옵서예 라고 하고 많이 있습니까? 는 하영 있을까? 라고 하죠. 이건 그냥 억양만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단어가 달라서 사실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랑 제주도 어르신이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학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어는 고립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표준어와 제주어가 합쳐진 한국어족이라는 아주 작은 두 언어로 이루어진 미니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학 탐정 스토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과학기술이 나타나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이 한국어는요,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의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